하리라 스프, 이름이 참 좋다. 그러고 보니 난 뭘 하리라 마음조차 먹어본 적이 없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할까? 스프는 따뜻한 음식이야. 따뜻한 건 착한 거고, 착하면 말이야. 하리라 스프, 김진초. 냉동실에 닭가슴살이 지천으로 굴러다니네. 꽁 대신 닭이라고 양고기 대신 이거 쓰면 되겠다. 근데 이 병아리 콩은 웬 거야? 엄마가 주셨다고? 좋겠다. 너는 엄마도 있고. 그나저나 엄마는 건강하게 잘 계시지? 말끝에 인사로 물은 것 같아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파서 탈이지 잘 계셔. 100세 시대라며 늘어난 수명은 공짜가 아니다. 엄마는 날마다 통증과의 전쟁을 치른다. 80이 넘으면서 고관절과 척추에 문제가 생긴 엄마는 통증 클리닉을 유람하는 게 일과다. 용하다는 어딜 가도 엄마의 통증은 잡히지 않는다. 목숨만 붙들었지 삶의 질은 엉망이다. 아파서 쩔쩔매는 엄마를 보면 차라리 못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가만 보자. 양파, 마늘, 토마토도 있고 렌틸콩인가 뭔가 대신 깡통 옥수수 넣으면 될 테고. 대충 흉내는 내겠다. 아, 저것도 쓰면 좋겠네. 꺽다리 분이가 가리킨 것은 테이블 위에 먹다 남긴 치킨과 족발이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버리는 거 좋아해서 탈이야. 뼈까지 몽땅 때려놓고 끓이면 훌륭한 육수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어쩐지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에 나는 사실 어리둥절했다. 카사블랑카라고 했지? 그녀가 정확한 발음으로 물었다. 카사블랑카는 왜? 네가 아까 그랬잖아. 카사블랑카에서는 이런 죽을 길거리에서 판다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잠시 부산스럽던 손을 멈추었다. 머나먼 과거를 소환하는 듯 아련한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던 분이가 말을 이었다. 처녀적에 남편이 잔을 부딪히며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를 속삭이는 바람에 그만 그에게 폭 고꾸라졌다고. 훗날에야 그게 영화 대사인 걸 알았다고. 허망하게 웃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껴안으며 나는 말했다. 다 그런 거지. 인생 뭐 별거 있냐. 꺽다리 분이는 50년 후 재개봉한 카사블랑카를 일부러 가서 보았다고 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한쪽 팔로 껴안고 있는 포스터가 얼마나 멋지던지 그게 부러워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Maybe not today, maybe not tomorrow, but soon and for the rest of your life. 뭐야 너 영어 배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유일한 영어야. 그 영화 보고 건진 대사. 동생한테 한글로 써달라고 해서 간신히 외운 거야. 뜻이 뭔데?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그러나 곧 평생 후회하겠지. 그게 왜 좋으냐고 묻자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딱 내 얘기니까. 내가 만들려던 하리라 수프를 그녀가 완성했다. 나는 레시피를 읽어주었을 뿐 거의 구경만 했다. 막상 완성된 그것은 모양도 맛도 제법 그럴듯했다.
어려서부터 부엌 일을 도맡아 하다 부잣집으로 식모살이를 갔던 꺽다리 분이. 혹독한 인생을 표류한 그녀는 겪은 만큼 보고 배운 게 많은가 보았다.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게 거의 선수급이었다. 시식한 손님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그거야. 나도 그 스프 TV에서 봤는데 그 귀한 걸 여기서 맛보네. 하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집에서 좀 더 연습한 다음 정식 메뉴에 넣었다. 카페 인생 30년 만에 간단하게나마 요기할 음식이 메뉴에 오른 셈이었다.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만든 그녀에게 물어볼 게 많았지만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바람에 혼자 우물쭈물 해결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음식은 만들기가 편하다. 이게 바로 그 맛이라고 우기면 되니까. 게다가 머나먼 남의 나라 음식 아닌가. 그녀의 손맛은 못 따라가도 달기란 재료가 가진 육수의 익숙함 때문에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먹어주었다. 시큼한 맛이 낯설다는 이가 종종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먹은 게 아니라 먹어주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 카페에서 허기를 채울 음식이라곤 새로 생긴 메뉴 하리라 스프밖에 없으니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걸 타박했다 심정 상한 내가 메뉴에서 없애버리면 자기들만 손해니 어르고 달래줄 밖에 도리가 없을 터이다. 우리 카페는 종종 주객이 뒤바뀐다. 피곤한 눈 붙이고 한잠 자고 가는 손님, 내가 없으면 자기 가게 비워두고 우리 가게 손님을 받는 손님, 배가 고프면 제 손으로 라면 사와서 끓여 먹고 가는 손님. 시장 사람들은 누구든 그냥 와서 쉬었다 가도 되는 공간이다. 차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 다만 시장 문 닫은 저녁에 들어오면 무조건 매상을 올려줘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질 않는다. 어제도 밤늦도록 하리라 스프를 만들었다. 내일은 고향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찌감치 빠졌다가 다시 등장한 꺽다리 분이. 그것도 나한테만 잠시 꿈결처럼 나타났던 꺽다리 분이는 빼고 간다. 내가 그녀 소식을 넌지시 비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끼워주자고 하지 않았다. 사실 그러자고 해도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일방통행을 원했다. 무슨 까닭인가 몰라도 쌍방통행을 불편해하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로 그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내가 부재한 동안 시장 사람들이 먹을 하리라 스프를 커다란 들통에 가득 만들어 가게에 들여놓고 왔다. 모로코 길거리에선 커다란 솥에 끓여 한 그릇씩 퍼서 판다고 들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몸 망치는 술만 팔 게 아니라 뜨끈하게 속 달랠 음식도 내놓고 싶었다. 어느 순간 얼굴이 안 보인다 싶으면 못된 병에 걸려 입원했다든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장 사장 변했어. 이러다 여기 뜨는 거 아니지? 그릇백화점 김 사장이 한마디 하자 갈치골목에서 식당을 하는 고 사장이 끼어들었다. 글쎄요? 설마 하리라 스프 먹이고 이별하리라는 아니겠죠? 기껏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발휘했더니 섭하게 왜 이래요들. 영영 하리란데? 말해놓고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확 쏟아져서다. 그녀에게선 여적지 소식이 없다. 별일 없이 잘 있나 모르겠다. 그렇다고 눈물바람까지 할 일은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해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을 수습하려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내빼고 말았다. 관광버스 안에서 박분희 얘기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 갑자기 과거사를 들추는 미령 때문에 수세에 몰린 나는
얼떨결에 발설하고 말았다. 박분이 걘 앞잡이였어. 미령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재우쳐 물었다. 그럼 넌? 박분이가 앞잡이라면 난 뭐였을까? 어렸을 적에 우리가 미령일 좀 괴롭히긴 했다. 하지만 그게 언제적 일인데. 버스에 올라탄 미령이 망설임 없이 좁은 통로를 쭉 걸어들어와 맨 뒷좌석에 있는 내 곁으로 올 때 나는 물색 없이 반가웠다. 오래 묵은 채증이 이제야 뚫리는가 싶어서였다.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임의로워서 그래 이년아, 알았어 이년아 따위의 욕 같지도 않은 욕을 하며 친근감을 표하곤 했는데 어느 날 미령으로부터 된통 지적을 받았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품위 없게 왜 이러니? 누가 들을까 창피해 죽겠다. 미령의 시답잖은 지적을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모임에서 연락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건 어느 날 무심결에 예의 그 임의로운 표현이 나왔고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어지고 말았다.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전화 불쾌하다면서 앞으로는 자기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따발총처럼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린 미령. 나 역시 마음이 상해 절로 소원해지고 말았다. 그래도 피차 모임에는 티 안 내고 나타났다.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 말을 섞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상태로 10여 년이 흘렀는데 이번 여행에서 미령이 내 옆자리를 자청하자 미령이 내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화해를 청한 줄 알았지 옛날 고려적 얘기를 끄집어낼 줄은 몰랐다. 초등학교 때 우리들은 한 동네 아이들끼리 몰려다녔다. 우리 동네와 미령이네 동네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우리는 10여 명쯤 됐고 미령이 쪽은 달랑 혼자였다. 하악길마다 우리는 미령을 따라가며 자갈을 던져 싸움을 걸었다. 미령은 쫓겨 달아나면서도 가끔씩 돌아서서 자갈을 집어던지며 반항했다. 우리들은 깔깔대며 떼거지로 미령을 따라갔다. 그때 앞장서서 돌팔매질을 한 아이가 바로 꺽다리 박분이었다. 미령이 궁금한 건 박분이가 왜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며 돌을 던졌는가였고 남의 사주를 받고 못된 짓을 하는 이가 앞잡이라면 뒤에서 사주한 이는 뒷잡이가 맞을 것이다. 달리기가 빠른 꺽다리 박분이에게 앞장서라고 눈짓하면 그 애는 두말 없이 나서곤 했다. 사실 난 뒷잡이였지. 네가? 왜? 아니 그보다 박분이가 네 말을 들었다고?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꺽다리 분이가 네 꼬붕이었다고? 엄청 놀랐나 보다. 내가 박분이 부하라면 몰라도 박분이가 내 부하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은근히 마음 상했지만 이 마당에 그걸 가지고 따따붙다 할 계제가 아니라 꾹 눌러 참았다. 사실 박분이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나는 제일 작았다. 그건 아직도 유효하다. 나는 여전히 150도 안 되는 꼬맹이니까. 나는 박분이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뜻밖이네. 다시금 실망의 빛을 드러내는 미령에 쓴웃음이 났다. 나는 또래에 비해 키가 유난히 작아 어려서부터 땅꼬마로 불렸다. 그때는 같은 이름이 왜 그리 흔하든지 앞에 수식어를 붙여 구분했다. 나는 땅꼬마 분이, 옆집 사는 분이는 꺽다리 분이, 울띠국의 분이, 무두리 분이, 우리 반에만 4명의 분이가 있었다. 왜? 나는 대장하면 안 되냐 이년아? 내가 땅꼬마라서? 내 입으로 땅꼬마를 소환하자 미령이 빵 터졌다. 미령이 질색하는 인연도 일부러 곁들였다. 웃음기를 거둔 미령이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물었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니들이 악모구리처럼 따라올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기나 해? 사실 별거 없었다. 하악길이 심심한 나머지 우르르 몰려 미령이를 따라갔더니 지레 놀란 미령이가 슬금슬금 걸음을 빨리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나는 미령이가 재미있어 우리는 자갈을 집어던지며 밤나무 밖까지 따라갔다. 딱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은 쫓아가지 않고 돌아섰다. 우리가 던진 자갈에 미령이가 부상을 입은 일도 없다. 미령이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한두 번 그러다 말았을 것이다. 미령이 때문에 혼자서 악착같이 대드는 모습이 웃기고 재미있어서 그거 구경하느라 날마다 일삼아 따라갔던 것이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잊지 못하는 걸 보니 그때 미령이는 한낱 개구리였나 보다. 지금은 잘나가는 한의원 원장이지만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재미있어서 그랬다고? 너도 참 못됐다. 쬐금한 게 어쩜 그렇게 가학적이었대냐? 그래서 벌 받느라 여적지 이렇게 땅꼬마잖아. 됐냐? 의문이 대충 풀렸는지 미령은 다른 자리로 옮기고 나는 몰려오는 피로감에 눈을 감았다. 몰매를 맞은 듯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다. 그나저나 꺽다리 분이는 왜 전화를 안 할까? 다녀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 그녀는 그 흔한 휴대폰도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집 전화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다. 전화는 내가 할 테니까 넌 몰라도 돼. 무슨 사정이 있나 몰라도 자신을 감추려는 그녀. 나는 자연스럽게 목 베고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그럴 거면서 나는 왜 찾아왔나 모르겠다. 박분이는 우리랑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이다. 면마지기 논이 있어 밥은 안 굶던 우리와 달리 옆집은 농토가 없었다. 박분이 아버지는 꽃을 팔려 다녔다. 매일 꼴지게 가득 야생화를 꺾어 담고 새벽 첫차로 나갔다. 종로에 있는 꽃꽂이 교실에 꽃을 대준다고 들었다. 다저녁 때 꽃이 한가득 담긴 꽃지게를 우물가에 받쳐놓고 흡족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는 분이 아버지를 나는 자주 보았다. 꽃을 잘 팔고 온 날 분이네 집에서는 자반고등어 굽는 냄새가 진동해 동네 사람들 부러움을 샀다. 나는 가끔 꽃장수를 하는 분이 아버지가 부러웠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면 싶었다. 흑투성이 배잔뱅이를 둘둘 걷어입고 종일 논밭에 엎드려 있는 아버지. 새까맣게 탄 아버지 얼굴은 주름살도 깊어 보였다. 촌티가 뚝뚝 묻어나는 우리 아버지도 꽃찌개 지고 나서면 볼품이 써질라나. 옆집 분이 아버지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하여튼 뭔가 있어 보였다. 땅 한 평 없어도 꿀리지 않는 기계가 느껴지고 왠지 멋져 보였다.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늘상 멋진 건 아니었다. 날이 굳으면 사정이 달라졌다. 꽃 시세에 따라 너를 뛰는 옆집 아저씨. 잘 팔리면 잘 팔려서 한 잔, 안 팔리면 안 팔려서 한 잔. 핑계 없는 날이 없지만 굳은 날은 옆집 아저씨가 좀 더 취해서 귀가했다. 엄마가 없어 어려서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엌 살림을 하던 분이는 날만 굳으면 안절부절 못했다. 살구나무에 묶일까 불안해서였다. 아무리 친해도 분이는 이런 반구 없었고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다. 오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일어났다가 변소까지 가기 귀찮아 뒤란으로 돌아간 날이었다. 나는 뒤란 굴뚝 근처에서 종종 오줌을 쌌다. 시원하게 배설하고 일어나는데 어디선가 앓는 소리가 들렸다. 그냥 앓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를 악물고 참는데 손가락 사이로 물 흘러내리듯 새어나오는 비밀스런 신음이었다. 머리칼이 쭈뼛 일어섰다. 얼른 방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호기심 또한 그에 못지않아 어둠에 익은 눈을 두리번댔다. 옆집 뒤란 살구나무가 수상했다. 옆집은 우리보다 지대가 낮아 야트막한 돌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달그림자가 진 살구나무 둥치에 뭔가 묶여 있었다. 작대기를 들고 우를 돌아서는 분이 아버지가 얼핏 보였던 것도 같다. 맞았구나. 오밤중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구나. 누가 알까봐 이를 악물고 견디는 분이를 보며 나도 덩달아 어금니를 깨물었다. 찌르르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화가 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박분이 얼굴을 어떻게 보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느 순간 나는 살구나무를 엿보기 시작했다. 굳은 날이면 일삼아 뒷곁으로 살금살금 나가 동태를 살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구나무에 묶인 분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렇다 해도 그건 불문율이라 피차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분이는 내가 시키면 그게 무엇이든 토다는 일 없이 들어주는 부하가 되었다. 살구나무에 묶인 다음 날이면 온몸에 멍이 시퍼렇던 분이. 그런 날 분이는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 광목에 깜장물을 들인 깡통치마와 하얀 적삼을 입고 등교했다. 그때는 한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이 종종 있어 놀림감은 아니었다. 분이가 내 말을 잘 듣기도 했지만 나 역시 분이 말을 많이 들어주었다. 살구나무에 매달려 매맞는 것 빼고 나머지 대화는 자유롭게 주고받았다.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데 난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것 같아. 니네 엄마한테 살짝 알아봐.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잖아. 우리 엄마도 몰랐다. 어느 날 허우대 멀쩡한 호라비가 코 흘리게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애들 엄마는 물론 친척이 왕래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엄마는 단신으로 월남한 피난민이 상처해 여기로 들어왔거니 여겼다고 했다. 분이 아버지는 여기 이사 와서도 이웃들과 사귀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살았다. 입만 달고 와 뭘 먹고 사나 했더니 뜻밖에도 꽃장수라 다들 놀랐다. 촌사람들 누구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기발한 밥벌이였다. 산과 들의 꽃을 꺾어다 팔아 호구를 삼다니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이냐고 코웃음치는 이도 있었다. 가진 거라곤 불알 두 쪽과 연년생 딸 둘밖에 없는 호라비가 한량처럼 꽃찌개를 지고 나갔다 저녁이면 쌀봉지와 창거리를 들고 나타나니 입이 떡 벌어질 일이었다. 그게 부러워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으나 꽃을 팔 곳이 없어 차비만 버리고 포기했다고 한다. 옆집 아저씨 전직이 무언지는 아무도 몰랐다. 서울에 팔로가 있는 걸로 보아 날탱이는 아니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는 서울에 나가 꽃을 팔다 끝내는 어린 딸까지 서울에 내다 파는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다. 애비는 머리에 든 것도 있고 왕년에 방귀깨나 뀌며 살았나 본데 어린 것들은 무슨 죄로다가...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행주치마에 팽 코를 풀었다. 겨울철 점심때 옆집 애들이 굶는 눈치면 엄마는 슬그머니 불러들여 밥에 물을 넣고 끓여 먹는 식으로 양식을 늘여 나눠 먹었다. 겨울철에도 분이 아버지의 꽃찌개는 멈추지 않았다. 하얀 억새풀이나 연두빛 겨우살이 또는 새빨간 망개 열매를 꺾어 내다 팔았다. 때로는 소나무 가지도 꺾어다 팔았다. 겨울 수입은 형편없었다.
분이 말로는 단골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남는 게 없어도 출입을 해야 하기에 차비만 떨어져도 나선다고 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분이는 서울로 식모살이를 떠났다. 엄마 찾아 산말리구나, 그치? 나는 분이가 엄마를 찾아 떠난다고 생각했다. 분이는 픽 웃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집 떠나는 게 겁 안 나? 그제야 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찾으러 가면 살구나무에 묶일 일도 없고 잘 됐네 뭐. 사람들은 분이 아버지가 분이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설사 팔아먹었다 해도 폭력으로부터는 벗어나는 일이니 일단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돈 벌어서 우리 명희는 꼭 중학교에 보낼 거야. 걘 공부머리가 있잖아. 넌 일머리가 있고? 분이가 쿡쿡 웃으며 명희를 부탁했다. 분이가 떠나자 명희가 부엌살림을 물려받았다. 그땐 아이들 손도 꽤나 야무졌다. 없는 집 아이일수록 더더욱 그랬다. 언니를 보고 자란 명희는 분이 못지않게 부엌 일을 잘했다. 명희도 제 언니처럼 살구나무에 묶일까 겁이 난 나는 그 원흉을 없애기로 했다. 아버지는 개고기를 먹고 체한되는 살구가 직방이라며 옆집 가서 풋살구를 따오라고 시켰다. 죽일 살, 개, 구. 개가 살구를 먹으면 죽으니 개고기가 문제를 일으키면 살구가 약이라는 거였다. 개를 죽이는 살구인데 그 나무에 분이가 묶여 죽도록 맞았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삼켜버린 신음이 얼마이던가. 나는 분이가 부탁한 명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마솥 가득 물을 끓였다. 설설 끓는 물을 아무도 모르게 명희네 뒷곁으로 가져가 살구나무 뿌리에 부었다. 봄이 돼도 싹이 안 트는 살구나무. 나는 쾌재를 부르며 진작 이 방법을 쓰지 않은 걸 후회했다. 분이가 떠난 뒤 이내 중학교에 들어간 나는 서울로 기차 통학을 하느라 피곤해 명희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일요일이나 돼야 옆집 부엌에 들어가 명희와 함께 아궁이에 군부를 밀어넣으며 밀린 얘기를 나누었다. 몰래 흘낏대며 살펴본 명희에게 멍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한 번 떠난 분이는 돌아올 줄 몰랐다. 명절에는 다니러 올 법도 한데 그조차 없었다. 완전히 발길을 끊었나 보았다. 분이 동생 명희도 어찌 된 영문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대신 분이 아버지만 주태백이 되어갔다. 들리는 말로는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월급을 가불해 술을 마신다고 했다. 그래서였는지 분이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명희의 중학교 진학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소식이 끊어졌던 옆집 분이, 꺽다리 분이, 박분이가 무슨 영문인지 지난달 나를 찾아왔다. 반세기 만의 만남이었다.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내 가게로 찾아온 분이. 나는 분이가 어떤 경로로 나를 찾아왔는지도 몰랐다. 작정하고 하리라 수프를 만들던 날이었다. 기다랗고 깡마른 여자가 노란 반회장 쪼구리에 꽃분홍 치마를 입고 카페에 들어섰다. 마시간 여자 같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여자일수록 관심을 안 주는 게 이로웠다. 수십 년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한복을 꺼내 입은 듯 좀양 냄새가 심하게 끼쳤지만 그것까지야 뭐라 할 수는 없었다. 주문을 받으러 가자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신있게 말했다. 진토닉 되지요? 진토닉을 갖다 주고 돌아서는데 여자가 내 옆구리를 슬그머니 잡아당기며 말했다. 오후 4시. 시간을 물어보는 줄 알고 나는 벽시계를 손으로 가리켰다. 오후
2시 반이었다. 이거 오후 4시의 색깔인데. 여자가 자기 한복을 가리켰다.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 머리가 띵 하면서 오래된 기억이 부상했다. 그건 우리 분이끼리만 통하는 언어였다. 땅꼬마 장분이와 꺽다리 박분이는 노란색과 꽃분홍색을 한꺼번에 말할 때 오후 4시의 색깔이라고 했다. 지금이야 샛노랑과 꽃분홍을 촌스럽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최고로 고운 색깔이면서 화려한 색깔이었다. 우리 집 앞마당엔 해마다 여름이면 분꽃이 지천이었다. 남다른 생명력으로 무섭게 자라는 분꽃은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씨앗을 퍼뜨려 영역을 넓혀나갔다. 돌담 아래 쪼그리고 앉아 땅 따먹기를 하던 박분이가 기운 해와 분꽃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노란색과 꽃분홍색이 어우러진 분꽃이 이제 막 한두 송이씩 피어나던 중이었다. 이제 4시쯤 됐겠다. 어떻게 알아? 저거 봐, 분꽃이 피잖아. 꽃장수를 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다. 분꽃은 오후 4시쯤 피어 다음날 아침이면 오그라든다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나팔꽃과는 정반대라고. 우리는 새까만 분꽃 열매 껍질을 벗겨 돌로 곱게 빻은 뒤 분가루를 만들어 얼굴에 발랐다. 인주를 손가락에 묻혀 입술도 칠했다. 저녁 기차가 들어올 때쯤 분이는 댄겁을 해서 우물가루가 낯을 씻었다. 아버지가 알면 어린 것이 되지 못하게 살냄새 피운다고 야단치니까 표시나면 안 된다며 몇 번이나 빡빡 씻었다. 나는 분이의 말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 분꽃을 뽑아 냄새를 맡아보았다. 좋은 향기가 났다. 짙은 냄새는 아니지만 흠흠 들이쉴 때마다 엄마가 바르는 박가분 냄새가 났다. 박가분이 살냄새구나. 분꽃 향도 살냄새구나. 그때 알았다. 옛날보다 덜 꺽다리네. 내 말에 박분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땅꼬마 장분이는 많이 컸네. 나는 통바지를 들추고 15cm 킬리를 보여주었다. 이 연세에 이러고 산다. 눈물겹지? 명의를 통해 내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분이가 허허실실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봐. 갑자기 오후 4시가 떠오른 걸 보면. 근데 너 뭐 하던 중 아니었어? 좋은 냄새가 나네?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한 스프였다. 그 이름이 하리라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하리라 스프라는 말에 꽂혀 냉장고를 뒤져 만들어보는 중이었다. 우연히 일본 먹방 고독한 미식가를 보는데 하리라 스프가 나왔다. 희쭈그레한 중늙은이가 혼자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는 프로였다. 모로코 식당에 혼자 간 남자가 과장되게 오이시이를 연발하여 감탄하던 스프. 무슨 소울푸드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던 스프의 맛이 궁금해 내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성공하면 우리 가게 메뉴에 넣을 생각이었다. 나도 한번 해보리라. 하리라. 하고야 말리라. 안주라곤 마른 안주와 과일뿐인데 간단히 요기할 게 들어가면 좀 좋은가. 게다가 하리라 스프는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로도 훌륭하다니 안성맞춤이다.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중 해가 지면 제일 많이 먹는다는 스프. 온종일 빈속을 부담없이 달래주는 노란 스프. 서양의 영혼을 울리는 닭고기 스프가 있다면 북아프리카엔 어머니의 맛 하리라 스프가 있다던가. 고소하면서도 시큼털털한. 어느새 다가온 분위가
소매를 걷으며 앞치마를 찾아 걸쳤다. 뭔지 몰라도 내가 할게. 너는 말로만 해. 그녀의 일머리는 여전히 유효했다. 하리라 스프 재료를 얘기하자 알아서 척척 조리를 시작했다. 너 혹시 식당에? 내 꼴을 봐라. 식당 하겠나. 고물상 한다. 그래놓고는 고물상에서 보물 고르는 재미를 들려주던 분이 철진한 책갈피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닥바닥한 현찰, 옛날 양복 주머니에서 나오는 명품 시계, 장난감 박스에서 발견한 돌반지, 신문지 뭉치에 끼어있는 증권, 잣대기로 실어온 창고 물건 속에 숨어있는 희귀한 골동품을 얘기하다 분이는 제가 입은 옷을 가리키며 킥킥댔다. 실은 이것도 헌옷으로 우리 고물상에 들어온 건데 입어보니 맞아서 챙겨뒀던 거야. 나 웃기지? 옷을 그렇게 입어서 그렇지 박분이 몸매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콤파스가 유난히 길고 비율이 좋은 분이는 얼굴도 작아 고등신에 가까웠다. 분이는 발에서 무릎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종아리가 길었다. 같은 키라도 허리가 긴 사람, 허벅지가 긴 사람은 볼품이 없다. 종아리가 길어야 쭉 뻗어 보이고 보폭이 시원시원하다. 박분이가 바로 그랬다. 한복보다 양장이 훨씬 어울릴 박분이가 오후 4시에 색깔을 입고 오락가락하니 우리 카페가 시간여행을 하는 듯 낯설었다. 저 여인은 연변산이야? 북한산이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묻는 단골에게 나는 보물섬에서 왔어 라고 속삭였다. 한꺼풀 벗기면 물건이겠는데? 보는 눈은 다 같았다. 짜리몽땅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훤칠한 몸매에 얼굴마저 작은 박분이는 그야말로 때만 벗으면 한입물이 날 것 같은데 정작 그녀 자신은 아무 생각 없어 보였다. 하리라 수프 만드는데 열중할 뿐이었다. 이게 모히또 음식이라고? 모로코라고 했는데 잘못 들은 모양이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나코라면 모를까. 한 발 더 나아가 몰디브라도 부어주겠는데 모히또는 정말 깼다. 농담인가 싶어 얼굴을 보니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이름 구분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 그녀는 휴대폰에 검색한 레시피를 보지 않고 내게 읽어달라 했다. 돋보기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아닐 수도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는 만날 빵점을 받던 분이었다. 어쩌면 분이가 끝내 한글을 못 깨쳤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꺽다리 분이는 늦도록 갈 생각을 안 했다. 아는 칵테일이 진토닉밖에 없었는데 그럼 모히또 좀 먹어보자더니 야금야금 10잔도 넘게 마셨다. 나중엔 준비한 재료가 떨어져 으깨서 얼린 애플민트를 넣고 라임 대신 레몬을 넣어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서 졸다 깨다 하며 신세 타령을 했다. 까막눈이 얼마나 서러운지 넌 모를 거야. 우리 남편도 날 얼마나 무시하는데. 나 여태 고물상 머슴으로 살았어. 애? 애도 낳았지. 근데 남편이 본마누라한테 데리고 갔어. 씨바지처럼 애 낳아주고 머슴처럼 일해 돈 벌어주었는데 이젠 아파. 온몸이 다 아파. 그래서 슬퍼. 슬퍼서 죽을 것 같아. 꺽다리 분이가 꺽꺽 울었다. 눈물 콧물 벌창을 하고 울었다. 생모를 아버지 씨앗으로 아는 아들이 볼 때마다 눈을 흘겨도 묵묵히 견딘다는 분이. 간간히 그렇게라도 아들 보는 맛에 머슴살이를 청산하지 못하고 첫 남자 곁에 머문다는 박분이가 그랬다.
그래도 그 사람 날 때리지는 않아. 그것만도 천만 다행이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진토닉이고 모히또고 술 같지도 않다며 마셔대던 분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나갔다.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네 전화번호 정말 안 가르쳐 줄 거야? 미안. 우리 남편이 싫어해. 다녀간 지가 언젠데 분이로부터는 연락이 없다. 명희한테라도 연락처를 알아보고 싶은데 잡는 중이다. 반세기나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새삼 뭐와 애틋한 사이라고 유난을 떠나 비웃을까 싶어서다. 관광버스가 부산에 도착해 해동 용궁사로 내려가는데 빗방울이 듣는다. 걸음을 빨리 하며 대웅전으로 향한다. 아버지가 화내기 전에 실내에 들어가야 한다. 소나기가 오면 꺽다리 분이는 늘 그랬다. 비가 화내면 아버지처럼 무서워. 비조차 아버지와 동일시되던 아이. 그 아이 꺽다리 분이가 궁금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정각.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시간이다. 분이들의 시간이다. 분이가 분이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환갑이 지나면 남의 나이라지만 한 번도 제 나이대로 살아보지 못한 꺽다리 분이에겐 부디 시간을 주십시오. 오롯이 그녀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보물섬인지 고물섬인지를 벗어나 온전한 세상을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용궁사에서 비를 그은 뒤 나서는데 미령이 보조를 맞추고 따라오며 물었다. 여기는 불공들인 당일로 원을 들어준대. 너 아까 무슨 기도했어? 스피드 시대가 사찰까지 점령했나 보다. 비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발설에 도로아미탑을 둘 일 있냐?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몸만 보인다던가. 미령은 내심 저를 위한 기도이길 바랐나 보다. 옛날 일은 미안하지만 너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어. 꺽다리 분이가 이제라도 분꽃처럼 촌스럽고 분꽃처럼 향기로워지길 바라. 당일로 이루어진다고. 그럼 오늘부터 박분이가 벌레살이 졸업하겠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계단만 보면 한숨을 쉬는 친구. 허리가 아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오다리로 걷는 친구. 소화제를 달고 사는 친구. 복대에 무통주사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선 친구. 이번 여행으로 많은 걸 깨달았다. 다들 술도 줄고 욕설도 줄고 기운이 없어 싸움도 안 한다. 누군가 잘난 척하면 그래 네 똥 굵다고 일갈하면 끝이다. 기운이 떨어지니 욕망도 떨어져 뭐든 길게 이어지지가 않는다. 날 저무는 바다에 멍 때리고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마디씩 주절거린다. 다 시시껄렁해서 못 살겠어. 이러고 언제까지 살아야 하냐? 자폐의 여름을 지나 하루하루가 아까운 가을이 왔는데 너는 어째서 김 빼는 소리만 하고 있다냐?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 인간 세상 부귀 공명이 다 달팽이 뿔과 같이 쑥 나왔다 쑥 들어갔다 한다고. 쑥 들어가도 영영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쑥 나와도 영영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니 모든 건 인연 따라 들고 도는 것이라고. 정천 하늘에 뜬구름 한 덩이 생기듯 태어났다. 뜬구름 흩어지듯 인생이 가니 집착할 그 무엇이 있느냐고. 다 시끄럽고 인연은 내 몸뚱이 하나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녁 먹은 바다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는데 문자가 들어온다. 분이 동생 명이다. 옆집 분이 언니야. 우리 언니 갔어. 벌써 보름도 지났는데 나도 이제야 알았네.
고물상에서 일하다가 느닷없이 집에 다녀온다며 가서는 오후 4시쯤에 뛰어내렸대.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몇 번 자살을 시도했다는데 이번엔 그만. 우리 언니가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괜찮지, 언니? 괜찮고 말고. 나는 바다를 향해 중얼거린다. 신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내 친구 꺽다리 분이의 낯선 여행길을 친절하게 인도하시고 다시는 그녀의 젖이 울지 않게 하소서. 애를 떼어가니 젖이 울더라. 아기 젖 먹일 시간이면 귀신같이 젖이 탱탱하게 불면서 찌르르 기별이 오고 어서 빨라고 젖꼭지가 뚝뚝 눈물을 흘리잖아. 젖이 불면 당연히 아프지. 그런데 말이다. 젖이 아파서가 아니라 가득 고인 이것을 못 먹는 아이 때문에, 배고를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나는 울었어. 젖이 울면 내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 너는 아기를 낳지 않아서 모르겠구나. 미안. 내가 엄청 실이 취하긴 취했나 보다. 그렇게 마음 아파한 분이 아들이 생모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은 제대로 했을라나 모르겠다. 믿지 못할 사람을 믿은 자기한테 더 허물이 많은 거라던 분이, 읽지는 못하고 듣기만 하던 분이가 죽었다. 뒷잡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앞서갔다.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냥 갔다. 모히또가 아니라 모로코라고? 덕분에 내가 출세했네. 모로코 음식을 다 만들어보고 말이야. 하리라 스프. 이름이 참 좋다. 그러고 보니 난 뭘 하리라 마음조차 먹어본 적이 없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할까? 근데 이 좋은 이름의 스프를 만들면서 난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한지 모르겠다. 스프는 따뜻한 음식이야. 따뜻한 건 착한 거고, 착하면 말이야, 자기한테 나빠.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분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여행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KTX 좌표를 산다. 일단 명이라도 만나보기 위해.